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심 판결의 의미와 영향을 잠시 뒤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가 추석 연휴 전 출범할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부터 해소하라는 입장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돈줄 역할을 한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슷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을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규 원전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에 발맞춰 대미 무력 시위를 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전국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이례적인 가을 폭염이 나타나겠습니다. 한가위 당일 보름달은 오후 6시쯤 구름 사이로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정이 의료 대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계 설득을 위해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연휴 기간 동네 병원의 진료를 지원해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에 방점이 찍힌 의정 갈등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중증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 분쟁 제도 개선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을 떠난 지 6달이 지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처우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시기를 앞당기면서 이미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이는 연속 36시간 근무에서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당정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 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8천여 곳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하는 대책입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 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수가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을 놓고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계 일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야당만 협조하면 된다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실질적인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식물협의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점검차 머리를 맞댄 정부 여당은 의료계 15개 단체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곳이 여럿이라며 이제 야당만 협조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시작하는 데에선 큰 무리가 없고 그렇게 된 야당만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할 수 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선 추석 전에 신속하게 협의체를 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단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다며 민주당은 정말 협의체를 할 생각이 있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말씀은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의료계는 각각의 입장들이 다 다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등 사태 해결에 실질적으로 관련 있는 의료계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엉뚱한 대책으로 자극하기만 하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겠느냐며 정부 여당의 대응을 꼬집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위한 협의체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명절 밥상 화두에 자신을 중재자로 올리고 싶어 민주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 주장대로 일단 덮어놓고 출발했다가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어떤 단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좀 더 넓게 만나 뵙고 넓게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다. 2025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와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등 야당이 내건 요구에서도 여야는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시간이 급하고 보안을 지키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집무실을 이전하며 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무실 이전은 거의 모든 공사가 설계 도면과 예산 비용 산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 감독도 소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불법 하도급이 많았고 3억 원 넘는 예산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 15곳 이상 무자격 업체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 감독을 맡았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했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탄창문 공사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직원 A 부장이 연루된 각종 위법 행위도 감사를 통해 확인돼 파면 요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4억 7천만 원에 불과한 방탄창문 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쓰도록 해 15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금액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가 계산과 가격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공사 수주업체에 지인의 땅을 시세의 2배 가격을 주고 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공사비 1억 7천만 원까지 대납하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에 연루된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확인 결과
업체가 가져간 이유는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생긴 미비점에 대해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신한울 3, 4호기가 경북 울진에서 착공에 들어갑니다. 2016년 울산의 신고리 5, 6호기가 진통 끝에 건설 허가를 받은 뒤 8년 만에 새로운 원전을 짓게 된 겁니다. 정부는 앞으로 원전 4기를 더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 경수로형 원전으로 경북 울진에 지어지는 9번째, 10번째 원전입니다. 건설 허가 신청 8년 만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원전 정책이 2차례 대폭 수정됐기 때문입니다. 건설 허가 신청 이듬해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5년 뒤에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을 상징하는 발전소가 됐습니다. 바로 이곳 신한울 3, 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 비이성적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입니다. 이름이 세울 3, 4호기로 바뀐 울산의 신고리 5, 6호기가 올해와 내년 잇따라 완공되고 이번에 허가가 난 신한울 3, 4호기가 2033년까지 지어지면 모두 30개가 됩니다.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에너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올해 발표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2038년까지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포함한 추가 원전 4기를 짓겠다는 계획도 밝혀둔 상태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연휴 직후 2박 4일간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양국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다는 행보인데 대통령실은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 2박 4일 일정으로 첫날엔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20일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이나 원자력 장비 생산 공장 시찰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한국수력 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내년 최종 계약을 따내기 위한 협력 방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실은 원전 수주가 확정되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칠 것이라며 양국 간의 원전 동맹 구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리 원전 분야 산학연이 대거 동행하여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싸고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원전 동맹 가능성도 언급하며 해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선 최대 현안인 원전 수주 협력과 함께 50여 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이 윤 대통령과 함께 체코를 찾아 미래차나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에선 투자와 공급망 등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 준비에 착수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이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만남도 이어집니다. 항공우주, AI 디지털, 양자 과학기술과 같이 체코가 희망하는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대통령실은 9년 만에 이뤄지는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수주부터 경제, 과학기술 분야까지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달 들어 첫 5일간 은행 가계대출이 1조 1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달 같은 기간 증가폭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취임 44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대해 현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인세 급감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까지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8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15조 원 넘게 늘어난 것은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이 8조 8천억 원 줄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 실적의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 5천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조선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에 이어서 상고까지 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앞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범행 이유. 자신은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살해 의도를 부인하다가 중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조선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거나 피해자와 일부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게 양형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감형을 요청하면서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선이 저지른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선고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다시 살인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것도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우리 사회를 휩싸이게 한 이상동기 범죄자 조선.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기는 했지만 현행법에 따라 뉘우침이 뚜렷하다면 20년 뒤엔 가석방돼 다시 사회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도 제거했습니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그리고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제거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오늘 28살 최성우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유족이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남성의 얼굴과 급소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확인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유튜버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36주차 낙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실제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확인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기존에 알려진 병원장이 아니라 다른 병원 소속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초반 관계자들은 병원장이 수술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 낙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은 원장과 집도의, 마취의 등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여성과 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 나머지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 핵심은 수술 당시 태아의 생존 여부입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모두 조사한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엇갈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에 뭐 의사와 지켜본 사람이 그거는 뭐 일치할 것 같은데 그거는 그 말이 서로 간에 달라졌다는 건 누구는 말 제대로 말 안 하는 거죠. 진술의 신빙성이 좀 더 찾아내야죠. 또 경찰은 유튜버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1명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유튜버의 지인이 인터넷에서 브로커가 올린 홍보글을 발견해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브로커가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이라는 취지의 블로그 글을 올려 환자를 알선하고 병원에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낙태 수술과 화장 날짜 사이 간격이 있는 이유와 해당 병원에서 추가 낙태 수술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튜버를 상대로 수술 동기를 조사한 결과 금전적 목적으로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만 원정에서 3대1 첫 승리를 거두고 귀국했습니다. 결승골에 도움 2개로 원맨쇼를 펼친 주장 손흥민과 에이스 이강인 등 해외파는 현지에서 곧장 소속팀으로 합류했고요. 홍명보 감독 잠깐 이야기 들어볼까요?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게임 다 이기는 게 가장 좋았지만은 뭐 1차전은 저희가 뭐 결과를 내지 못했고 다만 2차전 저희가 좀 결과를 내서 뭐 두 경기 이제 뭐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뭐 그래도 이제 또 남은 경기 전체적으로 봐서는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두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내면서 팀을 만들어가야 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두 경기를 통해서 홍명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어떤 방향을 잡으셨나요? 예, 아무래도 이 두 경기를 이제 마치고 나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팀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코칭 스텝 또 이제 선수들과 또 소통을 많이 좀 했고요. 또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들도 조금씩 뭐 좁혀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경기하면서 소득이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느낀 게? 뭐 아무래도 1차전보다는 2차전이 좀 더 나았다라는 게 가장 큰 소득이고요. 뭐 물론 저희가 팔레스타인전의 전반전보다는 후반이 좋았고 또 첫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가 좋았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남은 경기에 선수들이나 어떤 뭐 팀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경기였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이제 A매치 기간도 좀 짧은 시간 안에 좀 선수들의 컨디셔닝을 관리해서 경기력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뭐 이제 소속팀에서 다 복귀를 했고 이제 소속팀의 이제 경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지켜보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제 그게 또 남은 기간 동안 한번 저희들이 좀 잘 선수 구성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B조가 약간 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상대가 요르단, 이라크도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양상 나라기도 어떻게 좀 보셨고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예를 들면은 리그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는 우리 밑에 있는 또 우리 강력한 라이벌이 있는 팀한테는 절대 석점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지금의 뭐 이라크나 요르단 뭐 물론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상대 분석에는 들어갔지만은 뭐 지금 말하기는 조금 이르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 승점을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전체적으로 네, 잘 남자 축구 대표팀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홍명보 남자 축구 대표팀 감독은 시작하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코치, 선수와 소통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 탐사 측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진구 전 더 탐사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명예훼손 혐의와 함께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집을 찾아간 주거 침입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더 탐사 측과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적용된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담한 전주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주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주목이 됐었는데 검찰은 손 씨와 김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해서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김다현입니다. 예, 항소심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전주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 조종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주가 조작 범행을 수월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가 주범 김모 씨 요청에 따라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된 점, 손 씨가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주범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손 씨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네, 이 밖에도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의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주 손 씨의 경우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전주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수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손 씨와 김건희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수월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는지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에서 전주 손모 씨가 일부 시세 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단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기자가 전해드렸지만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2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번 사건은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한 사건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원래 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시세 조종 혐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정 매매라고 하는데 정해놓은 가격에 사고 정해놓은 가격에 팔기로 이렇게 사전에 모의해 둠으로써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행위는 시장 경제 질서에 반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 방식이자 불법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전 권오수 회장이 이렇게 통정 매매 방식을 통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최소 4배 정도까지 높였다가 이제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기
작용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시세 조정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주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자금을 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주식을 사고 팔려면 그만큼 사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사람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이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형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이번에 항소심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네. 예. 자, 잠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관련인데요. 오늘 오후 5시 10분쯤에 서울 성동세무서 앞에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차도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는데요. 또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차량 6대 이상이 부딪힌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여파로 퇴근길 서울 광나루로 그리고 서울 성동세무서에서 화양사거리까지 차량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인근 통행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추가 소식 들어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이번에 2심 선고 관련해서 이제 사건 내용부터 이제 선고 결과를 좀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 재판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인 거였잖아요. 근데 2심 결과에서 이제 손모 씨가 방조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됐는데 그럼 김 여사 수사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할까요? 이 손모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네. 손모 씨가 이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1심에서는 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을 같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본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시세 조정 행위, 주가를 조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고도 돈을 맡겼다면은 이것은 적어도 이걸 공모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의 어떤 범행을 용이하게 더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방조범이라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시세 조정 행위에 방조범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혐의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었던 그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의 모친의 계좌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역할이 사실상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방조 혐의를 받았던 손모 씨와 그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도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손모 씨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좀 무거운 형을 내렸거든요. 이 선고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집행유예형이라고는 해도 이제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형이지만 형량이 좀 높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자본시장법상 이렇게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 이렇게 통정 매매가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 이제 특수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세 조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들은 막대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피해자 일반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수간의 이런 거래를 통해서 어떤 통정 거래 일부로 어떤 자격을 정해놓고 팔고 사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부분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다소 형량이 상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공소시효 판단도 중요한 그런 쟁점 중에 하나였는데 1심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 단계 주가 조작 혐의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요. 근데 검찰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포괄일죄라는 게 결국 범죄를 좀 묶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였던 건가요? 그렇죠. 이것이 왜 쟁점이 될 수 있냐면요. 어떤 기간 동안
반복해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때 사용되는 계좌가 반복해서 사용이 됐다면 이 범죄에 가담되었을 정도가 더 높고 더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12월부터 이제 2012년도 12월까지 반복해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이 모든 그 거래의 내역들을 포괄일제로 보아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봤지만 이 다음 이제 법원의 판단은 이와 조금 달랐던 것이요. 이 전체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당시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어떤 시세 조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력이라던가 그 양식이 좀 다르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서 2010년도 10월까지로 한 번 더 끊어놓고 그리고 그 이후 부분 2010년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한 번 나눠두었는데 공소시효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1차의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다고 봤고요. 뒷부분,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부터의 문제되는 그런 시세 조정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데 네.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 2010년도 10월 이후의 시세 조정 행위만으로도 이런 유죄 행위들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앞서서 검찰은 이 오늘 나온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손 씨와 김건희 여사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범행을 수월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뭐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이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어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려면 먼저 시세 조정을 한 그 세력의 존재 자체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것이 시세 조정 행위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도와주는 행위를 했었고 이 도와주는 행위와 결과적으로 시세 조정 행위와의 인과관계까지가 인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방조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모 씨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들이 인정이 되어서 방조 혐의 중에 일부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시세 조정 행위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손모 씨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죄 판결이 당연히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된다거나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최종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손모 씨랑 유사한 그런 구조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그 여론도 좀 많이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라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가 인정되려면 어떤 그 인식이라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방조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얼만큼 잘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잘 수사가 되고 이 부분들이 증거로서 확인이 되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윤 대통령이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임명한 제가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사실상 내일까지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그러면은 새로운 검찰총장 지휘 하에서 내려질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사실상 내일 퇴임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판결이 나왔잖아요. 검찰에서도 해당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 내용이나 구조를 당연히 공부하고 수사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며칠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이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는 데만도 사실 내일을 넘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이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그 다음 총장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게 된다면은 그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도도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또 수사의 마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멤버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불쌍하고 그리고 하이브가 그냥 비인간적인 회사로만 보여요. 저희가 이런 회사를 보고 뭘 배우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저희의 의견이 잘 전달되었다면 방 회장님 그리고 하이브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이제 뉴진스가 뭐 하이브라든지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좀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을 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뉴진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잖아요. 예. 굉장히 이런 일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는 게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어제 어찌 보자면 기습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고 하죠. 본인들이 바로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하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하이브, 그러니까 원래 이 뉴진스는 어도어라는 회사의 소속인데 이 어도어가 원래는 대표가 민희진 대표였죠. 하지만 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 변경이 있었고 결국 지금의 어도어에서 민희진 대표는 축출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어도어의 지분의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뉴진스는 하이브의 뉴진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 뉴진스가 밝힌 내용들은요. 민희진 대표를 돌려달라라는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랜 기간 함께 합을 맞춰왔던 민희진 대표와 일할 때 훨씬 더 능률도 올랐고 보호받는다고 느꼈는데 지금 교체된 이 대표진들 간에는 어떤 좀 갈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실없이 좀 드러낸 것 같고요. 최근에 문제되었던 내용들, 이 이전의 뉴진스 데뷔 이전의 데뷔 준비 영상이라던가 의료 기록 같은 부분이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뉴진스가 하이브 측에다가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활동해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합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토로하면서 25일까지라는 이제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해당 날짜까지 민희진 대표를 다시 원래의 자리대로 돌려놔 달라. 또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이브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이 한이가 이제 쟤는 무시해라는 취지의 대화를 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하이브와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또 다시 한번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상 그룹 뉴진스의 총 책임자라고 있는 민 대표뿐 아니라 지금 멤버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기습적으로 한 건데 조금 전에 25일이라고 명시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왜 25일인지 또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25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은 2주 정도 남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어떤 걸 요구하고자 할 때 계약서 같은 부분을 보면은요. 뭐 갑이나 을이 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2주 내에 답변을 한다. 뭐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넉넉 잡아서 어떤 시정 요구를 했을 때 뭐 적어도 뭐 7일이나 14일 정도 이내에 답변을 하라.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어도 1주는 좀 급박하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 2주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뉴진스가 하이브 소속이라고는 해도 민희진 대표와 워낙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민희진 대표를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로 뉴진스 엄마다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진스가 이제 25일이라고 못 박았는데 사실 하이브와 지금 민희진 대표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표직으로 복귀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지금 계약서 조항을 가지고도 충돌하고 있고 어쨌든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를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다시 돌려놓고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를 좀 주장하고 있는 하이브의 의견을 다시 뒤집고 메리진 대표를 데려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뉴진스는 25일이란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다음 단계까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결국은 어도어 사태가 이렇게 전속계약 해지 사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여러 사례들이 있었죠.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동방신기의 그런 전속계약 해지 문제가 있었고요. 뭐 피프티 사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통 이 계약서가 전속계약으로 되어 있어서요. 해당 회사와 이 가수 간에 전속해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되고 이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 회사에만 소속되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 계약에 따라서 어떤 전속 계약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전속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가수가 묶여 있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뉴진스가 2022년도에 데뷔했습니다. 아직 그 계약 기간이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하고자 한다면은 전속 계약에 일단 위반이 있었다. 하이브 측의 부당한 처사라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당장 멈추기 위해서는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한 그런 가처분, 이 전속 계약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전속 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뉴진스가 워낙 인기가 많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가져다 둔 그룹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약금, 그러니까 전속 계약을 지금 해지하려고 한다면 뉴진스 측이 이제 하이브에 지불해야 되는 그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멤버 한희 씨가 이 하이브 사내에서 뭐 따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기도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를 하니까 일부 팬들이 이 수사를 해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죠. 고용노동부에 이런 제3자가 수사 의뢰 혹은 조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면은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약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희 씨가 어제 영상에서 방송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다른 아이돌 매니저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들릴 정도로 이제 쟤는 무시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인데 굉장히 아직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가수들에게 좀 가혹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정이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 가수와 이 프로듀서, 이 가수와 회사와의 관계를 과연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논쟁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라는 명칭을 취하지 않고 어떤 명칭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어떤 사용 종속 관계가 있고 뭐 임금을 받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만 뭐 용역 관계가 어떤 일을 맡기고 그 계약서 내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라고 본다면 또 이런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일을 어쨌든 겪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본인들을 가장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은 이것은 지금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여부가 논하기보다는 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가가 지금 좀 논점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33도 안팎의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귀성길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고 일부 해상에는 높은 파도가 예상돼 배편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엔 대체로 맑아서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좀처럼 식을 것 같지 않았던 9월 폭염은 제법 강하게 쏟아진 가을비로 누그러졌습니다. 서울은 사상 첫 9월 폭염 경보가 해제되고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함께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하면서 다시 폭염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로 인해 30도 내외의 더위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추석 귀성길이 시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토요일에는 중북부, 일요일에는 영동의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최고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이 34도로 예상돼 9월 추석에 한여름 수준의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추석 전날에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일부와 제주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지만 추석 당일에는 점차 날이 개면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7분부터 밝은 달이 떠오르겠고 대전 오후 6시 14분, 광주 오후 6시 15분, 대구에서는 오후 6시 9분쯤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도 영동을 제외한 내륙은 비교적 맑고 덥겠습니다. 다만 섬 지역으로 가는 귀성객과 귀경객들은 배편 이용 시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향하는 13호 태풍 버빙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해상은 연휴 내내 물결이 풍랑특보 수준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연휴 후반에는 먼 남해상에서 또 다른 태풍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기간 이례적인 폭염 속에 날씨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대남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멈추기를 반복하던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쏜 복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한 거리는 360km 남짓입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쪽으로 겨냥하면 서울과 대전 같은 대도시를 비롯해 계룡과 군산 등 군 주요 시설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지난 7월 초 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은 미사일 도발 이유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그런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앞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닷새 연속으로 띄어보내고 하루 전에도 부양한 데 이어 미사일까지 쏘면서 의도적인 복합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11월 5일이면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정말 대행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그 대행 도발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을 북한이 시험 발사할 수도 있는 거고 제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대학교 앞 도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올 여름 유독 땅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양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한가운데 방수포가 덮여 있고 주변에는 안전 고깔과
플라스틱 차단벽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제기동 고려대 바로 앞 도로에서 가로 0.6m, 세로 0.9m, 깊이 1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땅 꺼짐은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 그것도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단은 임시 복구만 해둔 상태입니다. 성동 도로사업소는 주변 땅을 넓게 파고 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아 조사를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다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흙을 파내고 하면 물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땅에는. 그럼 물 퍼내버릴 거 아니야. 물을 퍼내면 지하수 흐름이 더 강화되거든. 그러니까 어딘가는 물길이 샌 데는 꺼지는 거예요. 앞서 이달 초 인천 부계동과 경기도 부천에서도 땅 꺼짐이 발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연희동 도로가 갑자기 꺼지며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는 모두 957건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평소에 자주 오가던 학교 길이라서 되게 깜짝 놀랐었고 이게 또 주변이 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지나다닐 때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올여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예년보다 땅 꺼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GPR 가지고 봄에 4월까지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쯤 9월달 들어오면 또 조사해보면 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변화가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또 대규모 공사가 있었던 현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전에 땅 꺼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락가락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밤 9시까지는 내륙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퇴근길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린 비로 인해 습도가 무척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밤사이 기온이 많이 낮아지지 않겠고 25도를 웃돌며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도에 가끔 비가 내립니다. 이에 따라 서울 낮 기온이 27도로 이 수도권은 계속해서 늦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반면 대전 32도, 광주 34도, 대구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충청 이남은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동부에는 80mm 이상, 그 밖에 중북부에는 최고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성동세무서 앞에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도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또 사고 차량 운전자 등 3명이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까지 차량 6대 이상이 부딪힌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퇴근길 서울 광나루로가 성동세무서에서 화양 사거리까지 전면 통제됐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인명피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대란 우려를 놓고 정부 측과 야당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딴 응급실 뺑뺑이 사태와 환자 사망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자 한덕수 총리는 가짜뉴스라고 적극 반박하며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나흘째, 민주당은 의료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의료계를 상대로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조차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와 이에 따른 환자 사망 사고를 질문하는 과정에선 한덕수 총리와 야당 의원들 간의 고성 섞인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죽어나가요? 어디에 죽어나갑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죽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또 죽어나갔어요. 한 총리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최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야당은 정부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양보 없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있어요. 전공의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국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건 자명하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값싸게 누려왔다며 의료계 노고를 위로하고, 동시에 당 지도부가 사활을 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도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여야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의사계가 적극적으로 저는 논의 테이블로 나와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당은 또 민주당이 반복해 발의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각종 특검법에도 혈세가 들어간다고 꼬집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 같이 정치적인 생각을 버리고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 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이른바 식물협의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의료계를 자극하는 대책만 내놓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있겠느냐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추석 전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목표로 의료계 각 단체와 접촉한 뒤에 두 곳이 참여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단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내는 등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 협의체 구성을 위해 대한의학과 전국의대교수비대위, 전공의협의회 등 15개 의료계 단체에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단체와 비공개 면담을 했고 그 결과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곳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정교의협과 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당 관계자의 발언에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입장을 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학장들의 모임인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도 여당 측과 만났을 때 구체적인 참여 의사는 표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의학 관계자는 공문을 받은 단체들 가운데 병원이나 병원단체 이외에는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며 사태를 만든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계가 협의체로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부의 입장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사태가 해결될 것입니다. 환자단체나 노동계는 정치권을 향해 자신들도 참여시켜 협의체를 확대하자고 촉구했지만 정작 의료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이 실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가동을 독려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상정을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는 평가도 적잖은데 남은 수싸움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연휴 전 마지막 본회의 날 아침까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쟁점 법안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의료계 협상이 필요한 여야 의정 협의체와
입법을 연계하는 이유가 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일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입법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당원 게시판엔 특검법 상정을 유보한 우 의장이 김건희 여사의 구원 투수를 자처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비난 글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우 의장이 먼저 연휴 직후인 19일 추가 본회의를 열 뜻을 표명한 만큼 그땐 더는 상정을 미룰 수 없을 거란 게 원내 지도부의 전망입니다. 의장님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보다는 19일로 미뤄서 한꺼번에 3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게 낫겠다. 김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예정된 다음 본회의 날짜는 26일이고 그때도 법안 상정의 전제는 여야 합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슨 법안이 됐든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26일입니다. 의장님이 중지안을 내신 그 취지를 존중할 뿐이지 19일이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우 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타협안을 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 같은 민감한 화두가 일단 추석 밥상에 오르는 건 막았다며 시간을 벌었다는 안도감도 감지됩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대라는 우원식 의장의 말씀이야말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쟁점 법안이 언제 상정되든 여야가 미리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여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대치 전국이 연휴 이후 재현될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9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자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가담한 전주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받는 손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시세 조종이 이뤄지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금을 동원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주가 조작 범행을 수월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주모자로 지목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판결을 검토해 김건희 여사 등 다른 전주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YTN 취재진에게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진행 중인 사건 수사에도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전문 투자자인 전주 손모 씨와 주가 조작 주범인 김모 씨 사이에 범행 관련 의사소통이 여러 차례 이뤄진 점 등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청년층 결혼 비율은 33.7%인데요.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결혼에 대한 의향도 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미혼 청년은 10명 가운데 7명 정도만 결혼 생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 비율이 좀 더 높았습니다. 왜 결혼을 망설일까요? 남성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 여성은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청년층 비혼이 확산하고 저출생, 고령화까지 더해지며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0년 뒤쯤 1인 가구 비중이 41%를 넘어서 1,000만 가구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2041년 2,400여만 가구까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비혼 확산으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도시락도 그렇고 컵과일 같은 소용량 과일들까지 고객님들이 많이 사가시고 또 시식돼서 드시고 계십니다. 통계청 추계 결과 지난 2022년 34.1%인 1인 가구 비중은 2052년 41.3%로 7.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간 223만 가구 넘게 늘어나서 962만 가구에 이르는 겁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줄면서 2052년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한두 명이 사는 가구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부 가구 비중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커지고 4인 가구 비중은 6.7%로 보기 드물게 될 전망입니다. 2022년 2.26명인 평균 가구 원수는 2034년 2명 선이 깨진 뒤 2052년 1.81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42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40.8%로 독일 45.3%, 일본 43.7%보다 낮고 영국 32.9%, 호주 27.5%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도 급속히 늘어납니다. 현재 4가구 중 하나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52년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불과 14년 뒤인 2038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30년간 2.3배 늘어서 1,179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주도 지금은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높지만 2052년에는 80세 이상이 4가구 중 1가구,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생 비혼 확산과 코로나 사태 영향이 남아서 2년 전 추계보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추석에 빠질 수 없는 과일, 사과죠. 그런데 사과 재배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원래 대구 경북 사과가 유명하죠. 그런데 남부지방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재배 면적도 점차 북상하더니 이제는 충청과 강원 사과도 못지않게 유명해졌습니다. 이대로라면은 2030년대에는 강원 지역 이외에는 사과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사과 생산량은 1년 전에 비해서 30% 이상 줄었습니다. 재배 면적이 줄어든 원인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난해 비가 많이 내린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에 병해충도 말썽입니다. 이상기후로 국내에 영향을 주는 해충 종류가 최근 3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과수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국내 기술로 개발한 새 과일 품종들이 시장에 나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배 수확이 환창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신화배로 해외 도입종인 신고보다 당도가 더 높습니다. 이른 명절에는 충분한 당도가 안 올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화는 같은 기간 했을 때 한 열흘 정도 숙기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신고배가 전체의 85%, 사과는 후지종이 62%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품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기후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5년 중 개화기 냉해가 발생하지 않는 해는 2022년뿐이었으며 특히 23년은 냉해와 탄저병이 동시에 발생해서 과실 생산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과일 품종을 다양화해 위험 요인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 차원에서 새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탄저병에 상대적으로 강한 아리수 사과는 보급 10년 만에 재배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배로 늘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이지플과 아리원, 감노 사과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번 추석에는 더 많은 품종이 차례상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품종 개발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과수에서는 민간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가 차원의 육종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과일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품종은 아직 재배 농가가 많지 않아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농진청은 새로 개발한 품종이 안정적으로 재배되도록 전문 생산단지를 만들고 유통망을 별도로 구축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많이 팔리는 음식 가운데 우동과 돈가스, 비빔밥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우동류의 평균 가격은 6,623원으로 지난 4년 사이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가스류 평균 가격은 올해 1,653원으로 4년 사이 20% 넘게 올라서 휴게소 10대 음식 가운데 처음으로 평균 10,000원을 넘겼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퍼지면서 대책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려면 법과 제도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친 노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보도에 김태민 기자입니다. 연예인과 청소년, 군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인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과 제도를 멀찍이 따돌리고 범죄에 악용되면서 각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법제도와 정책 개선, 불법 딥페이크 방어 기술 등 산업계의 개선 노력, 또 미디어 분별력 교육 등 학교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낮아진 진입장벽을 꼽았습니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누구나 정교한 불법 합성물을 만들 수 있다 보니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한번 이것을 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아무리 뒤에 가서 되돌리려고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 인식이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관점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특히 가해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포 확산의 근원으로 지목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제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방식입니다. 정부 기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법과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방심위는 이달 안에 텔레그램 측과 대면 실무 협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정부와 민간 협력의 중요성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하다가 폭발 사고까지 낸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해 마약을 유통시킨 외국인 마약 조직도 검거됐습니다. 보도에 윤현숙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대학가 원룸촌. 건물에서 나온 한 외국인 남성이 유유히 오토바이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 남성이 운반한 건 대마와 화학약품을 섞은 마약 재료입니다.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러시아인 A씨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원룸 내부에 마약 제조 장비를 갖춰두고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 해시씨를 제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한 명이 화상을 입고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 대마와 이제 화학약품을 넣고 가열을 하는데 가열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게 되면 폭발을 하는데 여기 가슴 이하로 다리까지 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었는데 2, 3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고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을 조직적으로 판매한 외국인들도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적발된 외국인 마약 조직은 지난 반년간 경기와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한 뒤 역할을 나눠 마약을 팔아왔습니다. 총책 B씨는 다른 마약 관련 사건으로 경찰 수사망에 오르자 동남아로 도피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 대금 23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B씨를 인터폴 적색 수배해 뒤쫓고 있습니다. 또 마약 조직 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에게 마약을 사 투약한 외국인 11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오페라 토스카에서 무대 난임 논란을 일으킨 세계적인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교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출연진이 앙코르를 안 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어겨서 자신이 모욕을 느꼈다는 건데 주최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소프라노 안젤라 게오르기는 오페라 토스카에서 상대 배역의 앙코르 무대에 항의한 뒤 커튼콜에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게오르기는 공연 주최 측인 세종문화회관의 사과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오페라 전문 매체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모든 출연진이 앙코르 노래를 하지 않기로 지휘자 토스카 제작팀과 사전 합의했다며 사실상 사과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사전 합의에도 2막 직후 지휘자가 앙코르를 제안해 거절했고 김재영 테너가 부른 앙코르 무대로 개인적인 모욕을 느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관객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수준의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서 관련 보도를 불완전하다고 지칭하며 한국 언론을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종문화회관은 공연 전 작성한 약정서에 앙코르를 하지 않기로 적은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전 출연자 앙코르가 없길 바란다는 의견을 게오르기가 통역을 통해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합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질은 게오르기가 공연 진행을 방해해 관객의 공연 관람권을 심하게 훼손하였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있을 법한 해프닝인데 지휘자와 연출가의 시대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건 상당히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신기한 일이죠. 사실관계와 별개로 적잖은 돈을 내고 온 관객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변함없는 만큼 세계적인 소프라노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중국 축구협회가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 피파에 통지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중국 축구협회로부터 손준호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이 사실을 피파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파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국 축구협회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피파 회원국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해리스 부통령의 판정승으로 끝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자금 모금에서 더욱 열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캠프의 대규모 기부자들은 토론 이후 우려를 나타냈지만 민주당은 토론 후 몇 시간 만에 큰 돈을 모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위한 온라인 기부 플랫폼인 액트블루는 TV 토론이 시작되고 몇 시간 만에 4,300만 달러, 577억 원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정은 재정적 압박의 일부를 설명해 준다며 금고를 채우기 위해 경합주가 아닌 지역을 찾으며 귀중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른바 토론 패배 이후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용 모자를 착용한 사진이 퍼지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 경합주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선거운동용 모자를 잠시 쓴 사진이 유포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2024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채 밝게 미소를 짓고 있었고 주변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의료시설 접근성이 열악했던 경기 동북부 지역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원이 들어섭니다. 네, 양주시가 남양주시와 함께 그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는데요. 지역 현안을 듣는 시간, 오늘은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죠. 양주시 강수현 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양주시가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졌던 아주 큰 도시였다고 들었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주시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양주시가 그 양광도라고 고려 시대에는 양광도에서 경기도가 양주와 광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컸었는데 해방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컸는데 해방 후에 우리 저 양주가 지금 서울의 도봉구 그리고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가 서울로 편입이 됐고 또 지금 경기도의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구리가
일단 지금 저기 포함이 그러니까 저 쪼개졌습니다. 예. 한 629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양주가 한 6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28만 정도 되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 양주가 그 옥정지구나 그 회전 신도시 등의 그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양주 테크노밸리나 그리고 은남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아울러서 지금 그 GTX C노선 그리고 전철 7호선 그리고 서울 양주 간 그 고속도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도 연말에 지금 우리 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하고 그다음에 그 교외선이 그 일단 그 개통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양주가 2035년에 그 인구 50만의 그 도시가 되는 그 목표로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양주에 지금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해 주시죠. 아 예, 우리 그 어제죠 바로 어제 그 보니까 우리 양주시가 그 경기 그 동북부 그 혁신형 그 공공의료원 그 설립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과정에서 우리 양주시 전체 인구의 그 81%가 네. 81%인 23만 명 정도가 그 서명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여튼 그 시민들의 그 오랜 그 염원이었던 만큼 하여튼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은 애를 썼고 이러한 결과를 해서 이뤄낸 큰 그 어떤 그 쾌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동안 그 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던 우리 시민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양주 시민들이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데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예, 그 공공의료원이 들어서게 되면은 지금 일단 사실 우리 양주가 지금 보면은 우리 양주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 동북부가 지금 그 타 지역에 비해서 의료 시설이 상당히 그 좀 열악합니다. 그런 그 열악한데 이러한 그 열악한 그 지역에 그 취약 지역에 그 의료 체계도 좀 개선을 하고 어떤 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공공의료원 설립이 꼭 좀 필요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양주시는 그 현재 종합병원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응급 의료기관도 좀 없어서 그 사실 응급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골든 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경기도 의료원 우리 양주 병원이 운영이 되면은 그 응급 의료를 포함해서 필수 그러니까 의료도 그렇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아마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의료원이 건립이 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양주가 보면 서울에서도 가깝고 수도권 1일 관광지로 많이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혹시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아 예. 사실 뭐 여러 군데 사실 뭐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보면은 저희가 지난주에 그 개장한 그 국내 그 최대 그 천일홍 그 저기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 양주 그 나리농원인데 그 양주 나리농원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나리농원은 사실 양주시의 그 대표 그 관광 명소로 그 핑크물리의 그 성지로도 좀 유명한 곳입니다. 그 금년도에 그 천일홍을 포함한 그 23종의 아름다운 꽃을 아마 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는 그 27일부터 29일까지 우리 나리농원에서 그 천만송이 그 천일홍 축제가 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축제가 그 주제어가 그 일단 마법 같은 사랑 이야기라는 주제로 해서 그 사랑과 마법을 테마로 해서 많은 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 플라워 그 그러니까 퍼레이드나 그리고 창작 뮤지컬 그리고 시민 가요제 등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처음으로 전국 그 버스킹 대회를 개최를 해서 전국의 그 버스킹 그 최고의 그 버스킹 팀들이 그 공연을 펼치게 되고 또 저희가 지금 유치의 그 콘서트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양주가 그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그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시립교향악단하고 유명 가수들이 함께 그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양주 나리농원의 그 아름다운 그 꽃밭에서 하여튼 소중한 그 사람들과 추억도 남기시고 또 그 천일홍의 그 꽃말처럼 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저 시장님 옆으로 자료 화면이 나갔었는데 예. 꽃들도 참 예쁘고 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나리공원이 말이죠. 태릉빙상장을 대체할 수 있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전에서 양주시가 제안한 지역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점에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 상당히 사실 여기 위치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곳이 지금 태릉 그 국제 스케이트장에서 지금 한 13km, 직선 거리로 13km 정도밖에 안 되고 시간도 한 20분대에 그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실 저희가 그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인근으로 해서 지금 수도권 제1고속도로, 제2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세종 포천 간 그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양주 간 고속도로가 그 지금 연결이 되는 국도 3호선 그 대치우회도로 광사IC가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거기에 위치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또 지금 전철 7호선도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한 2년 후 정도 되면은 지금 개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스피드 스케이트 종목의 그 선수들이나 그 학생들이 그 대부분이 그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지금 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프라도 그 태릉 스케이트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그 학생 선수들은 그 그러니까 최저학력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그러니까 수업을 마치고서 그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태릉에서 먼 곳에 만약에 경기장이 그 결정이 되려면은 학생들이 그 학업하고 운동을 병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자칫 그 운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우리나라 그 스피드 스케이트 그러니까 종목의 어떤 그 명맥이 그 끊어지는 그런 결과도 그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마 그 위치가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주시는 그래서 최근에 이와 아울러서 최근에 그 경기도 교육과 함께 그 경기 북부에 체육 중고등학교를 좀 설립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태희 그 교육감님께서 하여튼 그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해주고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양주에 스케이트장이 유치가 되면은 경기 그 북부 체육 중고등학교를 그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동계 종목에 그 선수들을 좀 육성하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되면은 하여튼 그 학교와 그리고 일단 그 같이 병행을 해서 그 운영하게 되면은 우리 우수한 학생들을 어떤 선수로 육성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빙상에 큰 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오늘 이렇게 배지도 달고 나오셨는데 만약에 유치가 되면은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예상이 될까요? 예, 일단은 지금 국제 스케이트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일단 많은 이제 국제 대회도 유치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거기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문화 관광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동계 스포츠 부분에 그 산업이 일단 아무래도 발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그 일단 고용도 창출이 되고 또 지역 경제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게 단순한 그 스포츠 시설의 그 건립을 넘어서 지금 그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최근에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부지 그 선정 공모 사업이 지금 잠정 연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주시에서는 언젠가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28만 그 양주 시민의 그 염원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빙상계 발전을 위해서는 꼭 우리 양주시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 그 지역사회의 그 열망을 담아서 시민과 함께 양주시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주시의 유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양주시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강수현 양주시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한 더위도 주춤했는데요. 내일도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따라서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에 머무는 등 수도권은 계속해서 늦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네, 반면 대구 34도 등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 특히 남부 지방은 폭염이 한층 강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에 80mm 이상, 그 밖에 중북부에 최고 60mm가 되겠고 충청 이남에도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연휴 내내 예년보다 덥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폭염이나 폭염에 버금가는 더위가 나타나겠고 밤 사이에는 열대야도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모레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게는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귀성길 안전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추석 전날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지만 다행히 추석 당일에는 구름만 많을 것으로 보여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귀성, 귀경시 또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파도인데요. 중국으로 향하는 13호 태풍 버빙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 그리고 서해 남부에는 최고 4m의 풍랑이 예상되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 전남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배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고은지였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